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이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과연 얼마의 종잣돈이 필요한지였어요. 월부 카페에서도 또 옹아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막 시작하는 불인이입니다. 현재 시드머니는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지인의 지인분이 모르는 분이죠? 지인의 지인분이 월부 강의를 듣고 어느 지역에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1억의 수익을 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소개받아서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개강일이 멀었길래 유튜브 영상을 보니 감당 가능한 금액을 대출해야 한다. 저축 가능한 금액의 60%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만 땡겨라. 연끌하지 말아라. 집값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종잣돈은 모아둬야 한다 등등 어느 정도 시드머니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도대체 그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할까요?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를 들어 집 매매가가 2억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옹아리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놓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적정한 대출은 얼마일까? 이게 저랑 뭐 코크님, 너바나님 이 사람들 다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2억짜리 집 같은 집을 보는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적정한 대출 금액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연령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옹아리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어느 정도 대출 받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매매가 2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나요?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연봉이 1억이에요. 2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대출 한 3천만 원만 내 돈 3천만 원만 있어도 대출 나오기만 하면 사도 돼요. 근데 연봉이 1억인데 근데 내가 만약에 연봉 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을 뭐 1억 이상 받으면 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단순 어떤 그런 딱 금액에 맞는 딱딱딱 이걸 원하시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 대출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직접 그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적정한 대출을 일으키는 거. 사실 대출이 정해지면 시드머니가 정해지겠죠. 나머지가 시드머니가 될 테니까. 대출을 그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일으켜야 되나를 말할 때 자기 잉여소득,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돈의 한 60% 정도까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는 정도로 세팅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3억 정도를 대출을 원리금 균등 상환 뭐 한 2.8% 3% 정도로 대출을 낸다 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을 벌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요. 그럼 나머지가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30만 원 원리금 상환하면 170만 원이 또 남죠. 이 정도면 그 사람은 그렇게 무리한 대출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월 소득 400이라도 나 혼자 살고 월 지출 100만 원밖에 안 되면 무리한 게 아닌 거예요 또. 근데 똑같이 400을 버는데 아이가 둘이 있어. 그치, 지출이 다르지. 생활비가 다르니까.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250만 원씩 써요. 그럼 150만 원 남으면 그 중에 130만 원을 다 대출 상환하는 거잖아요. 진짜 꽉 차 있죠. 그런 건 무리하는 거다. 왜냐면 여차 잘못해서 금리 올라가고 뭐 하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한국은행 그 총재님이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금리 상황이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저금리 유지될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만한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를 내가 못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각각 개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내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남는 금액 그거의 60%를 원리금이 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연령대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혼부부다. 근데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애가 혼자서 클 수는 없잖아요.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면 필연적으로 이제 한쪽이 휴직을 해야 된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럼 소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1년, 2년 휴직했다. 그럼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대출 가능액을 정해야 된다.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뭐 40대, 50대 분들인데 자녀가 막 많이 장성했고 돈 들어갈 게 딱 정해져 있고 오히려 줄어들 일만 남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버는 거보다 조금 더 무리하는 선에서 대출을 일으켜도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진급이라는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저축 가능액이 6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다 있으나 달라요. 그래도 네. 얼추 좀 그래도 좀 맞춰본다면 저축액의 60% 정도를 그렇죠. 원리금으로 낼 수 있는 만큼이 좀 적정하다. 네. 그게 좀 리스크 관리에도 좀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상담 프로그램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2억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소득은 안 쓰셨거든요, 질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배워나가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옹아리님. 자, 그럼 두 번째로 뽑아두셨던 질문이 갈아타기 질문이에요. 또 1주택자인 분들은 또 갈아타기에 또 상당한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월북 카페에서는 또 쿠우파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왜 안녕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너무 하는 답변을 게안 물어봐요. 그래요. 네. 네. 아니, 아예 엉덩이 준비했는데 지난주부터 뭐 미리 얘기하셨나? 아니 얘기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잘하고 있어. 화이팅. 아니 지금 둘이서 진행하는 거야. 그걸 데리고 왔어 지금. 네. 아니 얘기가 저는 있지. 두 번째 이제 너바라님이 하시는 줄 알고. 아, 나 네네네. 그럼 얘기하는 준비하신 거 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실은 나이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조금만 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매매가의 50% 정도가 적정한 생각 개인적으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지금 수도권 전체가 거의 싼 구간이 별로 없어요. 맞아. 맞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이제 하락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가치가 많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무리해서 대출하면 안 된다. 좀 약간 투자할 때 상승 부분도 생각해야지만 항상 하락 부분도 고민해서 해야 되고 또 너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버리면 거기서 또 이제 본인이 막 10%씩 20%씩 빠지면 사실은 본인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아까 나이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저는 뭐 소득 대비 한 30% 이내 정도로 뭐 대출금하고 원리금까지 해서 본인이 혹시나 이제 좀 어려울 때 또 본인이 좀 약간 리스크 대비 될 정도의 어떤 이 두 가지를 엔도 조건으로 보시는 게 이 두 가지에서 최소 금액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 이유나 이런 부분은 나이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